오늘도 잘 살아보려는 우리들의 시간. 여기는 오잘죽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다입니다. 오늘 오잘죽살 24번째 이야기는 영화로 보는 죽음입니다. 지난 7화에서 영화 조블랙의 사랑으로 보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름 특집으로 공포 영화인 미드소마로 보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드소마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는 공포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서 공포 영화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다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를 듣는데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여름이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컨텐츠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드소마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 영화가 2시간이 넘는데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계속 보는 내내 언제 무서워지지? 언제 무서워지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결국엔 좀 다른 의미의 공포였던 거죠. 공포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한다던가, 칠흑같이 깜깜한 공간에서 긴장감을 주는 그런 공포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공포가 있는데, 이 영화의 공포는 인간의 심리, 믿음, 이런 거에 관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기분이 나쁜 거죠. 찝찝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본다고 하니까 남편이 영화 다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아침부터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오후에 봐라. 아침에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침부터 밥을 먹으면서 제가 봤는데 밥을 먹으면서 봤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는 없겠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잠깐 멈추고 밥을 다 먹고 다시 봤는데 지난주에 한 번 보고 오늘 녹음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역시 2번 보니까 스토리 이해도 더 잘 되고 첫 번째 봤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덜 찝찝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드소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죽음이어서 우리 오잘죽살 청취자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내용이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먼저 보시고 들으셔도 되고, 안 보실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 영화가 호불호가 강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이런 장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실 분들은 스포가 많으니까 먼저 보시고 에피소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드소마는 2019년 작품으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감독님이 유명하신데 찾아보니까 제가 본 영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되면서 만드신 작품들을 쭉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가 찬사받는 이유가 보통 공포 영화라고 하면 어둡고 긴장감이 흐르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깜짝 놀래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공포 영화의 특유의 공식, 그 공식들을 다 깨고 공포를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해지고 찬사를 받았다고 해요. 공포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스웨덴의 호르가라는 작은 공동체 마을인데 백야 현상으로 밤이 없어요. 정말 하얗게 밝은 대낮에 일어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섭다라기보다 이제 기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화는 처음 보면 기괴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일들이 아닌 밝고 환한 곳에서 그것도 꽃이 엄청 나와요. 꽃이 만발하고 초록풀들이 무성한 자연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그 대비가 훨씬 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깜짝 놀래키고 이런 씬은 없고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시체라던가 아니면 뭐 나체라던가 단체 나체 씬 이런 부분들은 좀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막 튀어나오고 막 깜깜하고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싫으시다 하면은 이 영화는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스포 없이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조울증이 있어요. 근데 이 언니한테, 이 댄이라는 언니한테 어떤 메일을 쓰고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동생이 좀 불안정하니까 걱정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남자친구는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인데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논문 주제를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영화 속 주인공인데요. 아리 에스터 감독이 이 영화는 이별 영화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심리, 그리고 헤어짐이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이고, 그렇게 영화를 보면 또 막 기괴하거나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보시게 된다면 이 두 주인공의 관계와 심리 상태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 더 몰입도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데니가 크리스티안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이 메일을 쓰고 연락이 두절됐다,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걔 원래 그러잖아. 너가 예민한 거야. 너가 받아주니까 걔가 관심 받고 싶어서 계속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엄청 불안해하는데 이걸 달래주거나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영화의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둘의 관계가 보여지죠. 전화를 끊고 데니가 다른 자기의 동성 친구한테 전화해서 남자친구한테 내가 너무 징징댔나? 내가 너무 기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티안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기대는 것 같으면 어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동생 때문에 불안한데 남자친구한테서도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남자친구인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은 대학원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너 그냥 빨리 헤어져라. 데니랑 헤어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고민하지 않았냐? 데니가 너한테 너무 기댄다. 이런 식으로 빨리 정리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아는 이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거죠. 마음이 떴어요. 1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데니가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나쁜 놈이 되긴 싫은 거죠. 안쓰럽기도 하고 불안정한 여자친구니까 또 매몰차게 헤어지자고 말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둘이 전화를 방금 막 끊고 이렇게 각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데니한테 어떤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이게 어떤 전화냐면 동생이 부모님을 죽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가스를 투입시켜서 이제 부모님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친구가 아까도 말했듯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모님까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데니한테는 큰 충격인 거죠. 엄마, 아빠, 동생을 한 번에 잃었으니까. 이 전화를 받고 바로 데니는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제 전화가 또 오니까 옆에 있던 크리스티안의 친구가 네 여자친구 방금 전화 끊었는데 또 전화하냐. 상담 좀 받으라고 해라. 그랬더니 크리스티안이 상담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데니라는 주인공도 불안정한 거죠. 그걸 크리스티안이 알고 있으니까 헤어지자고 말은 못하고 이제 그래서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크리스티안이 다시 전화를 받으니까 데니가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족을 한 번에 잃은 슬픔, 충격이 전화 속 비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영화의 첫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요. 가족의 죽음, 가족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집단의 죽음인 것이죠. 엄마, 아빠, 여동생. 물론 부모님은 자살을 하신 게 아니지만 동생이 저지른 일이지만 데니한테는 이 세 명을 동시에 잃는 큰 사건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겠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을 동시에 잃었고 이제 데니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가 된 거죠. 그 충격과 슬픔, 고통이 데니라는 여주인공의 주된 감정인 거죠.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크리스티안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달래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데니의 방에 벽면 양쪽으로 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들을 유심히 보면 후에 나올 내용에 대한 복선이 있는데 왼쪽 달 그림과 오른쪽에 원시적인 사람의 신체, 시체, 뭐 이런 여러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큰 그림이 액자로 양쪽으로 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른 씬에서 데니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 위로 큰 곰과 작은 소녀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액자가 있어요. 그 그림도 나중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하나의 복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반에 데니가 가족을 한 번에 잃고 큰 슬픔과 상실,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이렇게 저렇게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 슬픔을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지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스웨덴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말을 안 했어요. 데니한테. 그래 놓고 내가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데니가 너가 간다고 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니까 또 가기로 오늘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니한테 말을 안 한 거죠.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뭐 슬픔에 빠져 있는데 내가 친구들과 한 달 동안 외국에 간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다던가 아니면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데니가 남자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크리스티안이 2주 후에 스웨덴에 한 달 동안 간다. 이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죠. 당사자한테. 그래서 기분이 상했는데 남자친구가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니까 이제 데니가 할 수 없이 사과를 해요. 내가 미안하다. 그냥 나는 너가 나한테 말을 안 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한 건데, 미안하다. 기분 나빠 하니까.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지금? 데니가 굉장히 저자세인 거죠. 남자친구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도 결국에는 데니한테 그럼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또 자기가 나서서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이 가는 다른 친구들이 너를 초대했다.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크리스티안 친구가 이제 세 명인데 그중 한 명이 이들이 가는 작은 공동체 호가르 출신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하지 축제가 있는데 미드소마라고 축제가 있어. 너네 오면 재밌을 거야. 라고 하면서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명은 논문 주제로 이런 작은 공동체에 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위해 탐사할 겸 해서 가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중 한 명이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이고 크리스티안이 또 자신의 여자친구인 데니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데니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 데니는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모님과 동생을 동시에 잃었는데 그 충격이 빠르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데니가 사람들하고 있을 땐 괜찮은 척 하는데 스웨덴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화장실에서 막 울어요. 남자친구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고 계속 징징대면 남자친구가 질려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이제 크리스티안하고 호가르 출신 친구랑 논문 쓰는 친구 한 명, 그리고 좀 깐죽거리는 친구 한 명이 또 있어요. 데니랑 헤어지라고 크리스티안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깐죽거리는 친구 이렇게 남자 넷과 데니까지 해서 다섯이 스웨덴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호가르에 도착했을 때 호가르는 첫 풍경이 약간 저는 그 텔레토비에 나오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초록색 동산이 있고 그 사이에 커다란 환한 해가 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평화롭고 넓은 대지에 풀과 꽃이 무성히 자라서 푸릇푸릇한 이제 들판이 펼쳐진 곳? 환한 햇빛으로 탁 트인 밝은 공간.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옷. 옷이 예뻐요. 하얗고 어떤 무늬가 들어간 룬 문자인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이 스티치로 들어간 스웨디시 전통 의상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가 전반적으로 영상미가 좋아요. 되게 영상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볼 겨를이 없죠. 내용 따라가 아니라 처음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영상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호가르에 도착하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데니의 감정처럼 첫 장면부터 호가르 도착하기 전까진 좀 어둡거든요. 조명 밝기도 어둡고 데니의 방이나 데니의 가족이 살던 집이나 크리스티안과 대화하는 장면이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파티 장면까지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장면 처리가 된다면 초반에는 굉장히 어둡다가 이제 호갈에 도착하면서 모든 게 밝아지는 사람들도 하얗고 머리도 금발이고 옷도 하얗고 심지어 하늘도 채도가 높은 하늘색 아주 밝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서 여러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얘기를 다 해드릴 순 없지만 요약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호가르는 아주 작은 공동체이고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공동체 역사, 규칙을 따르면서 생활해온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만의 생애 주기가 있어요. 생애 주기. 호가르 마을에서 죽음은 단지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순환, 정화, 그리고 완벽한 공동체의 일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호르가에서는, 호가르라고 했나요? 계속? 이제 호르가네요. 호르가에서는 두렵거나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집단 규칙의 일부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 지역 주민이 죽음을 우리는 인생의 순환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호르가 마을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을 72년으로 지정해 놨어요. 그 마을에 살면 72세가 끝인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건데 72세가 되면 죽어야 돼요. 왜?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이 공동체의 규칙인 거죠. 이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새롭게 태어난 아이한테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서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계속 공동체에 이름을 남기고 계속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에서 영혼이 다시 윤회해서 그 아이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영혼을 떠나서 이 마을의 규칙인 거예요. 이 호르가 마을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사계절로 비유하는데 0세에서 18세까지는 봄, 성장기예요. 청소년까지 이렇게 성장기로 보고 19세에서 36세까지는 여름으로 순례기. 이 순례기에는 공동체를 떠나서 외부 생활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의 대학원 친구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게 이 순례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순례기에는 외부의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공동체로 데려와야 해요. 중요한 건 외부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거예요. 왜 데려올까? 영화에서 중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이다 보니까 근친상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인 거죠. 필요한 경우가 어딨어? 라고 하는데 이들한테 또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외부인을 이렇게 데려와서 공동체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여기 초대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을 하지 축제가 있어서 잠깐 구경 온 거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37세에서 54세, 가을로 표현되는 이 시기에는 작업기,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55세에서 72세, 겨울로 멘토기예요. 이때는 공동체 어른으로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고
공동체 규칙과 규범을 전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72세가 끝인데 이 사람들한텐 72세가 되어 맞이하는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축제처럼 즐기고 또 경건하게 기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의식인 거죠. 여기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죽음인 아테스투파가 나옵니다. 아테스투파는 미드소마 축제에서 열리는 의식 중 하나인데 절벽 의식으로 72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의식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남성과 여성 한 명씩 72세를 맞아서 의식이 열리기 전에 이제 마을 사람들과 다 같이 경건하게 식사를 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마에 태워서 이분들을 그 높은 절벽으로 데려가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의식을 또 해요. 손바닥에 칼집을 내서 피를 좀 흘려서 룬 문자가 새겨진 마을의 전통 형상이 새겨진 비석에 좀 피를 칠하고 뭐 기도 같은 걸 하고 그러고 이제 주저없이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아테스투파인데 그렇게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마땅히 당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의식이. 그래서 이게 꽤 충격적인데 절벽 위에 이 두 분이 올라가는 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밑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 외부인들, 미국에서 이 초대된 사람들도 같이 지켜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또 이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경건하게 의식을 치르는데 데니와 크리스티안 이 친구들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외부인이 이제 데니 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국에서 온 커플도 있어요. 이제 다른 호가르 사람이 초대해서 방문한 영국 커플이 있는데 이 아테스투파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당장 여길 떠나야겠다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당신들 다 미쳤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그때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은 좀 대장 같아 보이는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말립니다. 이 사람들을.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말리는데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죽음이 굉장히 경건하고 저분들이 선택한 것이고 기쁘게 기꺼이 맞이하는 죽음인 거다. 나도 나이가 들면 72세쯤 되면 나 또한 기쁘게 뛰어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필연적인 죽음은 영혼을 망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대사가 저는 귀에 꽂히더라고요. 필연적인 죽음은 영혼을 망친다. 그러니까 자연사 할 때까지 삶을 사는 건 정말 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상을 맞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치매나 다른 통증이 심한 병으로 좀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죽음이 병마와 싸우다 지쳐서 또는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무 오래 살면 추잡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또렷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 선택에 의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게 더 인간다운 선택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예전 회차에서도 오잘죽살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잖아요. 안락사에 관한 주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테스투파 의식이 치러지는 장면이 꽤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는 잔인하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삶의 주기에 맞춰서 순환하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보인다는 거죠. 이 장면이 던지는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추가적으로 아테스투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테스투파는 어원이 스웨덴어로 시족의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전되는 내용으로 고대 스칸디나비아 이제 바이킹 시대 또는 그 이전에 그 사회에서 노인, 노약자
혹은 심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공동체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가족과 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던 풍습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실제 풍습이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구전된 설화나 신화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처음 알려진 건 13세기 아이슬란드 문학 작품인 가우트레크 사가, 발음도 어렵네요. 이 가우트레크 사가라는 고대 소설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책에 아주 인색한 가족들이 재산이 축나는 것을 아까워해 노인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기괴한 마을이 등장하는데 이런 문학적 허구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의 스웨덴에서는 메타포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아테스투파가 정치나 사회적 은유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가 퇴보할 때 그럴 때 이제 스웨덴이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연금 제도가 축소되거나 노인 시설이 예산이 감축되거나 이럴 때 그때 뭐 현대판 아테스투파와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 언어적 은유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이 이 아테스투파가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다.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 이 장면에서 데니가 지금 두 분이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부모님이 떠오른 거예요. 비슷한 나이대고 하니까. 그래서 잠시 억눌러 놓았던 슬픔과 고통이 튀어오르면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소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데니가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공동체 의식인 아테스투파와 겹쳐보게 되면서 억눌렀던 공포. 여기서 공포라고 하면 혼자 남겨질 것 같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그런 공포와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 꿈에서 깨서도 불안함을 이제 보이기도 해요. 남자친구가 날 두고 떠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영화에서는 영국 커플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 영국 커플이 항상 붙어 다녔는데 갑자기 영국 커플 중에 그 남자가 혼자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남겨진 여자가 말도 안 된다. 날 두고 떠날 리 없다. 이러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데니도 내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국인 커플의 그 남자가 떠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몰래. 나중에 이 영국인 커플 둘 다 죽임을 당하는데 다른 크리스티안의 친구들도 한 명씩 사라져요. 자고 일어나면 한 명씩 없어져. 어딘가 있겠지 이러고 이 친구들은 찾지 않아요. 그렇게 한 명씩 사라지는데 이제 여기서 피크는 5월의 여왕, 메이 퀸을 뽑는 건데요. 매년 축제에서 여왕을 선발하는데 공동체 젊은 여자들은 모두 꽃 화관을 쓰고 이 선발에 참석하는데 방법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기 전에 여성들이 한 잔씩 차를 마시는데 이 차가 어떤 식물을 빻아서 물에 탄 차인데 이게 환각 상태를 만들어주는 천연 환각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잔씩 마시고 미친 듯이 다 같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춤을 추고 마지막 한 명이 남으면 메이 퀸으로 선정이 되는데 데니가 끝까지 남아서 5월의 여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데니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 진짜 이들의 일부로 인정받고 데니도 이들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떠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몇 시간씩 같이 춤을 추면서 이들의 일부로 흡수된 거죠, 이 공동체에. 자기도 모르게 좀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마음들을 이들과 다 같이 춤을 추면서 뭔가 위로받고 진짜로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메이 퀸으로 선정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사람들이 데니를 엄청 존중, 약간 존경스러워 하면서 너는 이제 우리의 자매다, 우리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니는 뭔가 위안을 받았죠. 위안 받았고, 이제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고, 가족을 잃었고, 이런 슬픈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니까 진짜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흡수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있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이 호가르 공동체 규칙에 따라 외부인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근친 상간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성인이 된 호가르의 젊은 여성,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대상이 된 거죠. 공동체에서. 이 둘의 매칭이 허가가 됐고, 크리스티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이 둘의 성관계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에게 전달하고 당신은 땡땡이랑 매칭이 선정되었다. 점성술에 의하면 둘의 궁합까지 봤어요. 나름 점성술로 궁합도 보고 치밀하게 뒤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전달을 하고 크리스티안한테 또 어떤 음료를 먹여요. 이게 또 어떤 식물에서 나온 천연 환강 물질인 것 같은데 이제 마약을 한 것처럼 크리스티안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공동체 사람들이 이 마을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호가르 여성과의 성관계를 성사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데니가 목격을 하게 되고 충격을 받으면서 절규를 합니다. 내가 믿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연인의 불륜?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크리스티안이 이 호가르 여자한테 어떤 호감이 있거나 사랑을 느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을의 규칙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이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의 정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외부인의 정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용한 건데 어쨌든 나의 연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본다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약물에 취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더라고 해도 데니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상실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서 데니는 크리스티안과 첫 장면에서부터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인해서 데니는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데니가 이 둘의 관계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장면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데 이때 공동체 여성들이 다 같이 데니를 둘러싸서 막 울부짖어요, 다 같이.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데니의 슬픔을 호가르 여성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울부짖는 장면. 좀 기괴하고 이상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데니한테는 나와 함께 울어주는 타인,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옆에 같이 머물러주는 대상이 계속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걸 필요로 했는데 그 역할을 크리스티안한테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근데 이 여성들이 함께 울부짖어주면서 데니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니가 메이 퀸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냐면 여기서 세 번째, 영화의 세 번째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재물인데요. 이 공동체에서 마지막, 미드소마의 마지막 의식은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이미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데니의 친구들, 크리스티안의 친구들도 한 명씩 죽임을 당했고,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총 9명을 제물로 바쳐야 해요. 그 중에 자진해서 지금 호르가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진해서 2명을 더 뽑아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을 메이 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데니는 어떻게? 자신의 남자친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면 좀 그런가? 그 곰을 마을에서 엄청 큰 곰을 키웠는지 뭐 잡아왔는지 이 행사 때문에 잡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곰이 초반에 영화에 살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곰을 죽이고 내장을 다 꺼내요. 꺼내고 그 안에 이제 이 크리스티안을 집어 넣습니다. 크리스티안을 집어 넣어가지고
크리스티안은 마취가 당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깜빡거리고, 가만히 꼼짝 못하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티안을 곰의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곰의 탈을 쓰는 거죠. 곰의 탈을 씌우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삼각형의 공간에 이제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모았던 죽은 사람들 시체, 시신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자진해서 나선 두 명의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과 그리고 이 메이퀸, 데니가 선택한 남자친구, 크리스티안, 곰의 탈을 쓴 크리스티안까지 그 공간에 다 집어넣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을 해요. 9명의 인신공양을 하고 이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의 죽음인데 좀 놀라운 점은 자진해서 나선 두 명의 그 마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이 죽게 될지, 제물로 어떻게 바쳐질지 알고 있는데 되게 호기롭게, 당당하게, 영웅처럼 나서서 계속 나오는 그 두 명이 있어요. 남자 두 명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는 명예로운 행위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인사를 나누고 이런 모습도 보여져요.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맞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신선했고 인신공양의 재물수를 9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9명에서 4명은 외부인이어야 되고 호르가의 지원자, 이 공동체 지원자는 2명, 그리고 이미 죽은 시체는 3명. 이렇게 해서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숫자의 의미도 있다고 해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삼각형 안에 사람들 다 넣고 불을 지르는데 막 불타면서 그거를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이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어요. 굉장히 내 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 공동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까 주인공이 슬픔에 울부짖을 때 그 젊은 여성들이 다 같이 울부짖어 줌으로써 고통을 공유하고 공감해주고 약간 치유해주는, 나누는 그런 태도가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호르가 출신의 자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두 명의 사람이 저 안에 있잖아요. 당신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 당신들의 고통이 나에게도 느껴진다. 이런 것처럼 막 울부짖는 몸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데니가 원하는 데니가 필요로 했던 바라고 있던 그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데니가 불타는 그 삼각형 그 공간 안에 자신 남자친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표정이 굉장히 슬프고 막 이게 무슨 일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인데 점점 갈수록 미소로 표정이 바뀝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미소로 끝나면서 더 기분이 찝찝한 거죠, 뭔가.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뭐야, 기괴하다,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데니한테는 굉장히 완벽한 복수일 수도 있고, 초반부터 자기가 남자친구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되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좀 봐주지 않는? 영화 안에서 데니의 생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깜빡해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데니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자신이 쌓아왔던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의 미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관계를 정리하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슬픔, 고통, 과거를 정리하는, 태워버리는, 정화하는 그런 장면으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데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일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외부에서는 그 바깥 세계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픈 남자친구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남자친구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한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불태워버리는 정화의 의미로 또 남자친구를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기괴해요. 사실 뭐 이 영화를 막 상큼하고 깔끔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확실히 기괴하고 좀 찝찝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좀 끔찍한 면도 있고 한데 저는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서 뭐 룬 문자라던가 아니면은 그 동네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벽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옷에서 보여주는 어떤 장식 요소라든지 그리고 좀 사이키델릭한 이 사람들이 자꾸 무슨 티를 마시는데 그 차가 뭔가 환각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세상이 울렁울렁하게 보인다든지 꽃들이 막 계속 움직이는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 그런 요소들도 있고 좀 몽환적이고 기괴한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사이키델릭한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 환각적인 연출 이런 것들이 또 재밌었고 또 심리적인 거를 이 심리적 서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따라가면서 좀 유추해보고 이런 의미인가? 이런 건가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왜냐면 천천히 얘기해야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전달해 봤는데요. 미드소마로 본 죽음, 미드소마에서 보여주는 죽음의 모습.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데니가 경험한 가족의 죽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에서의 죽음인 거죠. 고통스러움, 피하고 싶은, 끔찍한, 실제로 끔찍한 사건이 맞기도 하고요. 슬프고, 허망하고, 그런 죽음이라면, 두 번째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주체적인 그런 죽음. 아티스투파. 적극적인, 주체적인 죽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재물, 인신공양, 재물로 바쳐지는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치는 그러한 의미의 죽음. 어떤 태도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되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끔찍하다면 어떤 건 굉장히 경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질 수 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었다. 물론 영화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은 미드소마 축제에 관한 좀 기괴한 인간의 뒤틀린 믿음? 그렇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규칙과 그 의식들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공포스러운 요소거든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런데 제 관점으로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참 흥미로웠다. 이 한 영화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 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24화 미드소마로 본 죽음 어떠셨나요? 여름이라 또 좀 무서운 영화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화로 죽음을 또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